인문학 대마왕 안치홍의 고전 뽀개기. 로버트 노직이 1974년에 쓴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는 무정부적 아나키 상태의 지향을 주장합니다. 이 책은 원 제목인 아나키, 스테이트, 유토피아와 걸맞게 제1부 자연상태론, 2부 최소 국가를 넘어서서 3부 유토피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노직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개방주의라는 개념을 유토피아적인 이념으로 설명합니다. 서론에서부터 최소 국가는 옳을 뿐 아니라 영감 고치적이다 라고 단호하게 주장하는 이 책은 보수적인 세계관에서 오히려 이상주의적 현실관을 탐구하면서 국가의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존 롤즈를 뛰어넘는 역저로 평가받으며 미국 전국 도서상을 수상한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를 같이 살펴봅시다. 책 제목에서 하려는 얘기가 다 나오죠.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고, 일단 아나키는 안 된다는 거고, 그죠? 여기 서문에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본인의 결론은 소위 야경 국가에 근접한 미니멀 스테이트가 맞고 또는 정당하고, 미니멀 스테이트가 성립하는 것까지도 정당하고, 그 다음에 미니멀 스테이트를 넘어서는 포괄적 국가는 확장된 스텐시브 스테이트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고. 두 가지죠. 최소 국가가 옳다, 미니멀 스테이트가 옳다, 이런 거죠. 당시 상황이 70년대, 83년에 나왔죠, 이 책이? 83년이면 이제 레이건 때 한참 미소의 신냉전, 레이건이 강한 아메리카 이런 느낌이었죠. 정확하게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멋진 남자 이런 느낌이죠. 로키 나오고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런 분위기도 좀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죠. 일단 이 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노직한테는 이제 국가 성립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사회적 존재를 부인하는 거죠. 사회적 존재는 없다 라고 보는 거죠.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거죠. 로버트 노직한테는. 존재하는 것은 개인뿐이고 그들 자신의 개인적 삶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개인들 뿐이다라고 하는 게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이고, 우리 중 일부가 타인들을 위해서 희생되는 것은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말이 되게 이제 좀 이기적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타인을 위한 희생이란 형태로 억압과 침해 이런 게 역사적으로 많이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자체가 이렇게 이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개인의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생각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죠. 일단 개인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개인들이 최초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에서 많이 본 설정, 최초의 인간이 나오고 최초의 상태, 자연 상태에서 오래된 얘기, 자연선 상태에서 그 인간들이 어떻게 국가를 만들어 가느냐, 이런 과정에서 롤즈도 자연 상태를 가정하죠, 그죠? 다른 말을 썼지. 원초적 상태라고 했어요. 여기는 그냥 오래된 용법을 그냥 써서 자연 상태에서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건데, 자연 상태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왜 끊임없이 반복하냐 하면은 추상 수준에서 논리적인 정당성을 획득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이제 정당한 작업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국가가 그런 식으로 진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 유사한 모델링을 통해서 그것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게 학문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원초적 상태 또는 자연 상태를 가정하고 거기서 이제 국가가 등장하는데, 국가가 등장하는 과정까지의 모습은 사실은 홉스나 다를 게 별로 없죠. 홉스가 리바이어던을 초대한 거나 크게 다를 건 없는데 약간 절충적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롤즈의 정의론에서는 원초적 상태에서 국가의 발생에 대해서 얘기하진 않지만 원초적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의를 어떻게 산출하느냐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정의라는 게 권리와 의무, 그 다음에 공동체의 산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관한 문제라고 한다면
국가를 해명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거기서 생각한 건 뭐예요? 사람들이 무지의 베일 속에서 정의를 산출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공동체의 선에 일치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이 자체가 상정하는 거는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을 통해서 편파적이지 않은 방식의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은 일종의 우리 안에는 선험적인 어떤 정의, 공동체에 대한 존중 이런 것이 있다고 보는 거죠. 칸트적인 해명이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롤즈가 자신의 용어로 칸트적인 논리를 가져온 게 무지의 베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건 아니올시다라고 보잖아요. 그건 아니올시다라는 게 이제 노직이죠. 근데 그렇다고 홉스식으로 가진 않죠. 그러니까 홉스는 결론적으로 그때만 해도 사실은 홉스가 나온 시대의 리바이어던의 생각은 매우 혁명적이고 진보적인 거였어요. 여기 나와 있던 이런 논리들하고 비슷해요. 개인의 존엄, 자유, 권리들이 존중되는 상태들을 얘기하고 그 홉스가 살던 시대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엄청난 거죠, 사실. 다만 이제 리바이어던이 이제 왕정을 옹호하는 것으로 이제 비춰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홉스하고 달리 이 사람은 이제 몇백 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사이에 또 다른 획기적인 모델이 학문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등장해 있죠. 그게 보이지 않는 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자연 상태에서 자연 독점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서 그 과정에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체에서도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게 되면은 저절로 어떤 채소국가, 야경국가의 성격을 진 채소국가로 도달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도덕적인 정당성도 확보하게 될 것이다. 어떤 개인들에게 있어서 선언적인 공동체의 선이나 거의 오래된 얘기로 성선설 같은 거를 전제하지 않아도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이 도달한 결론은 그래서 이제 책 제목에 있듯이 자유주의 국가의 철학적 기초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학문적 전통에서 교묘한 질타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개인의 존엄을 인정하는 것은 어떤 영국 전통적인 자유주의 철학을 계승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롤즈는 오히려 선험적인 도덕관 같은 걸 전제하는 거기 때문에 무지의 베일이 롤즈의 입장은 살펴봤듯이 사회계약적 입장을 취하지만 그 개인들은 선언적으로 공동체적인 선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무지의 베일은. 사회계약적인 입장을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을 통해서 채소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하지만 거기서 우리는 선언적인 도덕관 같은 걸 갖고 있지 않다. 개인들은. 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롤즈가 의지했던 무지의 베일이라든지 최종의 의지처 선언적인 그거 대신에 여기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시장 기능을 통한 정리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인들의 자유가 존중되며 개인들이 위태롭거나 침해받거나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는 상태의 그러한 보호처, 즉 채소국가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개인들은 자신들의 존엄성을 신장하고 자유를 신장하는 방향으로 국가 안에서 최대한의 자유를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방어를 하는 거죠. 하나는 국가는 정당한 것이다라는 걸 방어해내고 누구에 맞서서 아나키스트들에 맞서서 무정부주의자들에 맞서서 국가는 정당한 것이다. 자연 상태의 무질서는 개인의 자유를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지켜낼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홉스하고 같은 입장이죠.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자들의 입장과 괴를 같이 하지만 그렇지만 그 국가가 그 이상으로 진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게 되는 것까지는 원하지 않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홉스하고 결별하게 되는 거고 홉스하고 결별하면서 끝까지 개인의 자유를 지키는 선을 넘어서지 않는 거죠. 이상주의자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롤즈의 정의론에서 봤던 공정성에 관한 부분 그런 것도 부인되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이제 뭐 정치 철학이나 법 철학에서 나왔던 자연권 이론도 이제 부인되죠. 왜냐하면 자연권이라는 게 사실상 어떤 칸트의 가슴 속에 있는 도덕률하고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이제 이 논증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내가 이제 전공자가 아니라서 이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거래란 얘기,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것도 시장 가격, 여기 뭐 재밌는 표현 중에 뭐 삶의 황금가로 번역했는데 라이플스 머니터리 밸류 106페이지 이런 표현 등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그리고 이제 105페이지에 가면은 밑에 이제 이렇게 뭔가 거래의 느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타방 뭐 어쩌고 105페이지 밑에 주석을 보면 롤란드 코즈 그리고 The Problem of Social Cost 뭐 이렇게 돼 있죠. 1960년. 제목을 보면 The Problem of Social Cost죠. 이게 이제 행정학과 이런 데서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이 코즈란 사람이 시카고 학과예요. 시카고 학부하고 수학자인데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이 양반이 거래 이론으로 유명한 사람 70년대. 그래서 거래 이론이 단순하게 이제 거래로 안 거라고 정치 행위로까지 확장이 돼요. 그 환경 경제학 같은 데서 코즈 이론이 이제 많이 인용이 되는데 뭐 인터넷 경제에서도 코즈 이론도 활용하기도 하고 이 양반이 코즈 이론은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전제를 충족시키면은 시장에 맡겨라거든요. 뭐냐면 거래 비용이 감당할 수 있다면 거래 비용이라기 크지 않다면 그러니까 거래 비용이 너무 크면 시장에 못 맡기는 거죠. 두 번째 재산권이 명확하게 설정돼 있다면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게 코즈의 정리인데 그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이 Problem of Social Cost잖아요. 소셜 코스트 문제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코즈는 이제 고민을 했던 건데 이런 것들이 인용돼 있고 거래가 나오는 이 맥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또한 이제 뭐 시카고 학파가 신자유주의의 어떤 그 경제학의 이념적인 기반을 제공한 거잖아요. 이제 결국 거기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이제 오래된 표현이 나왔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란 전통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유주의를 옹호하기 위해서 아마도 70년대에 논의됐던 많은 어떤 시카고 학파적인 그 자유주의, 탐구 이런 것들을 본인이 수용했다고 볼 수 있겠죠. 몇 가지가 일부의 얘기. 국가가 등장하는데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사회를 구성하는 건 개인이다. 그렇지만 개인들은 선언적으로 특정한 뭐 도덕률이나 선함이 주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개인들이 사회를 이루고 가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통해서 자연 독점을 통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채소국가가 성립하고 그 채소국가는 개인들의 존엄과 자유를 신장시키는 방향으로 최소국가로 남아야만 된다. 그것이 최선의 국가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부분적으로는 그 절충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제 126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이제 우리들이 이제 많이 하는 얘기인데 그 밑에 보면 부분적으로 사회적 소산이면 사실일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사회적 소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셜 프로덕트란 말을 쓰고 있잖아요. 이제 그 논리는 오래돼 있죠. 그러니까 정당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나오고 그 정당한 논리 중에 하나로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재산이라는 것들이 축적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뭐 정당성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갖추지 않았으면 물론이지만 다 갖췄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대의 지식의 총합 가운데 자기가 일부를 가져간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적재산권이라는 것도 당대 사람들의 모든 노력들의 플러스 알파만 한 것이 자기 것이 지적재산권으로 독점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빙산의 일각 같은 것이잖아요. 조금을 더한 것으로 전체를 가져가는 것들은 부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공유돼야 된다. 어느 정도까지는. 그리고 추가한 일부분에 대한 권리만 인정돼야 된다고 보는 게 견해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적재산권이나 뭐 등등등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사회적 소산, 소셜 프로덕트라고 보는데 로직은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점이 사실이라 해서 우리가 어떤 일반적인 유휴 부채를 쥐고 있고 현재 사회는 언제건 원하는 때에 이 부채를 징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 사회적으로 된 거니까 너 그거는 사회한 거를 네가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빚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뺏어갈 수 있어. 라는 논리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사실일지 모른다라고 인정을 하죠. 그것과 관련된 고민이 이제 나온 것들이 앞쪽에 보면 사적 불의와 공적 불의를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사적 불의는 보상을 통해서 해결하는데 공적 불의일 경우에는 어쨌든 보상이 좀 여의치는 않은 측면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코즈의 이론처럼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서 무정보의 상태에서 특정한 사람들에게 부과한 특정의 금지사항에 대해 그들에게 보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해서 우리의 설명은 보이지 않는 설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7장 끝에 가면 무정부 상태에서 최저국가로 이르렀다. 설명이 됐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음까지는 뭐예요? 여기서 더 나가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복지국가라든지 거대국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는 복지국가를 설명하는 유명한 단어들 낸시 스테이트란 말 쓰잖아.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지.